숨기는 거 우리 집에 제일 높은 곳 조그만 다락방 넓고 큰 방도 있지만 난 그곳이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20대 대통령 예비후보 김기천입니다. 제가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핵무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북 통일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정치는 거대 양당이 전부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 정치 판을 완벽하게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당이 아닌 무소속으로 제가 나온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실제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의 정치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치 신인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정치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종대왕이 여기에 서 있고 광개토대왕이 후보자로 나와도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윤석열 누구 다음 그 외의 다른 사람 거기에 속할 뿐입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속해 있어요.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 그들의 뒤를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그게 우리나라 정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교정이 되는, 원상복귀 되는 그날까지, 제가 힘이 닿는 날까지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형사소송했고, 근데 형사소송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그 과천경찰서에 가서 제가 조사도 받고 왔습니다만은, 이제 법원 쪽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여론조사는 공정하다, 이걸 판단을 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완벽하게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해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거 발표해도 됩니까? 그러면 하루 있다가 발표해.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월급 받아먹고 뭐 하는 거예요? 선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선거를 조작하는 거예요? 예. 저는 오마이뉴스에 민승준 시민기자라고 쳐보시면 예. 민승준이라고 치면 아마 칼럼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예. 저는 주로 남북관계 관련 대화들을 한반도 평화나 이런 부분 주제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는 예. 기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대통령에 출마를 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꼭 핵무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존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수건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정책이 그러면 핵무기 보유인가요? 그렇죠. 핵무기 예. 개발입니다. 핵무기 보유 개발. 정도가 아니고 예. 아예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 정책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거대 정당이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당 정치가 마치 민주주의의 전형인 것처럼 우리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정당 정치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주 극보수하고 가까운 스탠스인가요? 핵무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와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그 정당 정치를 꽤 부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뭐 급진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좌파적인 색깔인 거죠.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슬로건들이 대부분 나오는데요. 슬로건은 어떻게 되시나요? 슬로건이라고 해서 딱 제가 이렇게 아직 한 문장으로 만들지는 않았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핵무기를 보유하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완전히 바꾸자. 보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뭐 지원한다는 그런 경험은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그 기구 설계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제 설계 능력이. 우리 지금 제품이 세계 최고의 성능을 닥터킨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제품 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그걸 누가 설계했느냐? 전부 다 제가 기획 설계를 다 했어요. 기계공학도 전공을 했고. 그래서 어떤 제품에 대한 최종 그 승패는 어디에서 나느냐면요, 기구 설계에서 납니다. 제가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최적임이라고 판단이 되고, 개인의 힘으로 정당의 역할만큼 해서 우리나라를 바꿔보자고 지금 나오신 거잖아요. 예, 모든 후보들이 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부터 당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 몇 프로 정도 득표를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10월 중순이면 이제 이 여론조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마 법원에서 판단이 날 거예요. 그러한 판단이 공표가 되면 그것을 주도한 것이 저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선이 된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정치적인 어떠한 흠결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온 길이 성공을 했고, 의사로서 완전히 안철수와도 다릅니다. 저는 완벽하게 제조업에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이러한 이력,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제가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구강세균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전 인류의 건강의 문제예요. 즉, 제가 당선이 되면 이 비밀을 가급적 빨리 전파시켜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물론 전 인류의 평균 수명을 한 10년 정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달이 되기만 하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당선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보통 대통령 후보들이 당선 여부를 따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광화문에서 지금 나오시고, 이 다음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 방향이? 저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 계속 지방 다니면서 직접 만나기도 하고, 뭐 제가 이제 뭐 퍼포먼스도 하고, 뭐 사실은 뭐 해수욕장 가서 수영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10월 중순에서 늦으면 말이라고, 늦어도 10월 달에는 해결이 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저는 헌법소원으로 갈 겁니다. 만일 인정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한번 완벽하게 뒤집어질 겁니다. 그것이 판가름이 나는 10월 중순까지는 광화문에 계속 나올 겁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노동정책이라든지 굉장히 좀 코로나 시대 어려운 방향이 있는데요. 이게 노동으로 어떻게 풀어야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모든 문제는 간단합니다. 해법은. 자꾸만 이것저것 사심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핵무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노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은 태어날 때 능력이 다 다르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회 문제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본소득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는 지금 최저임금이 사실은 우리한테 좀 부담돼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받쳐주는 것만큼 최저임금은 인상폭을 내지는 다소 낮출 필요가 있어요. 중하위 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정도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52시간 노동 뭐 이런 거 막 제한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좀 풀어야 돼요. 사람은 개인 차이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60시간을 일해도 에너지가 남는 사람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좀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교육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금 사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문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져요? 교육 문제도 정부가 너무 많이 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그 에밀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교육으로서 이렇게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미 공기, 자연, 돌아다니는 사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육을 한다고 봅니다. 주변의 우주가 다 교육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서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다 교육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선생님이 그 교육을, 그 사람을 교육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많은 부분을 자연한테 맡기고 국가나 선생님, 심지어 부모까지도 교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많은 통제를 또는 개입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캠프는 차리셨지만 그 분야별 특보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분야별 특보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팀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영입을 할 것이고요. 상근은 아니지만 법률적인 자문, 교육적인 자문, 이런 것을 자문해 주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근으로 모시기에는 아직 제약이 많습니다. 무소속의 경우는 10명밖에는 상근을 못 가지고 가요. 특보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단어가 나왔어요, 무소속한테는. 언론에 대한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이 조작되고 있어서 무소속이 활동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후보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걸 바꿀 만한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민주주의에서 이 언론의 감시 기능이 사라지면 이건 개판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언론을 잘 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했어요. 예전처럼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언론 종사자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언론기관에 있는 분들이 그걸 저한테 호소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벌써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 딱 와요. 이런 상태에서 올바름을 추구하고 부조리를 파헤치는 이러한 성스러운 임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뭔가 언론도 약간은 공익성을 뭔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지금 막연한 느낌이 최근에 들고 있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남북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마찰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정권을 인수하신다 치면 남북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보고 싶으신가요? 국제관계는 야생입니다. 절대적으로 법이라든가 이런 게 통제 안 됩니다. 힘의 바탕을 가지고서 옛날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처럼 물론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힘입니다. 그 힘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핵무기입니다. 저희가 핵무기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흡수통일합니다. 힘의 논리로 이제 남과 북이 정부를 꾸면서 이렇게 6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북측도 현재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정식의 핵무기 보유 중이고, 남측도 사실상 핵무기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조수핵을 가졌고 미국에서 있는데, 핵무기를 통해서 흡수통일을 한다는 게 자체는 몇 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는 있다고 해서 지금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핵무기는 그냥 만들어 놓고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힘을 발휘합니다. 핵무기가 있고 우리의 경제력이 있고, 북한은 핵무기는 있지만 경제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정책만 또 리더십만 있으면 베를린 장벽이 그대로 어느 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흡수가 되는 것이지, 이걸 핵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어떻게 미국이라고 해서 핵무기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핵무기는 그냥 만들어 놓고 가지고만 있는 것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미국은 오죽하면 과거 10년 전만 해도 팍스 아메리카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1등이에요. 미국이 결정하면 다 됐어요.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오죽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병력을 빼가지고 중국을 대항하기 위해서 빼겠습니까? 네.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껴놓고 중국을 대항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아까 남북관계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예. 여기까지만 제가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주셔서 아닙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네네. 어서오세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